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미리 보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오늘은 국가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건전재정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건전재정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지금 재정운용, 나라 살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정부 5년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5년간의 문재인 정부죠. 네. 문재인 정부 5년. 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재정운용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글쎄 아마 누가 보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 재정운영 5년을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면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부 돈을 원 없이 쓴 거 아니냐. 많이 썼다. 마음껏 썼다.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어느 나라나 뭐 재난 지원이라든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쓴 건 많은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많이 썼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국가 부채거든요. 국가 부채. 국가 부채가 2017년에 한 600조 되던 게 금년 말에 지금 예상되는 게 한 1000조 되거든요. 1000조를 그러면 400조가 늘어났으니까 1년에 5년 나누면 한 80조씩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자기 수입을 감안해서 쓰면 괜찮은데 수입을 초과해가지고 지출을 늘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체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썼고 또 하나는 그 구조 면에서도 그걸 꼭 필요하거나 좀 이렇게 제대로 썼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기강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재정 그러니까, 나라 살림의 기강이 무너졌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성 있는 순서대로 했다든가 또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민간에게 맡길 일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정 기강도 또 이렇게 과거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규모 면에서도 늘어났고 그 지출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분별하게 막 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게 불가피한 면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명분 삼아 가지고 또 그 전에라도 많은 예를 들어 공무원 조언 같은 거는 저게 많이 늘린 거는 코로나 이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일자리를 늘리겠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어디 필요하니까 늘리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저게 17만 명 늘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보통 정상적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시장 기능에 맡길 역할 같은 것도 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재정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받을 만한 겁니다. 코로나로 핑계 댈도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뭐 불가피한 면도 상당히 있긴 있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한 달 전에 총리로 지명되면서 한 총리 후보자가 4가지 국정 과제를 꼽았는데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을 그중에 하나로 꼽았더라고요. 총리 후보자가 꼽은 재정 건전성 그렇게 중요한 건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그 한덕수 총리는 과거에 국정 경험이 있으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 재정 문제가 피부에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국가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비상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이 건전하면은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같은 거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같은 거 왔을 때 필요하면은 그때 재정에서 돈을 지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데 평소에 빚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빚을 못 내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도 다른 경제나 마찬가지로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이 늘어나면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은 이제 미래 세대들이 갚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당장에 현재 사는 사람보다도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거를 빚을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죄악 같은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 예를 들어서 통일 같은 거 대비하면은 독일의 예를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 나쁘면은 그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신인도를 볼 때 외국의 그 신용 평가 기관들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재정 건전성을 열심히 봅니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국가 신인도에 바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다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을 짓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채무가 올해 이제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GDP 대비한 그 비율도 50%를 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정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 여전히 괜찮지 않느냐, 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의 이제 보통 지표가 GDP 대비인데 그렇죠. 금년에 한 50% 됩니다. 근데 지금 OECD라든가 주요 선진국들 보면은 100%가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단순 숫자로만 보면 좀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5년 전에 GDP 대비 비율이 36%인데 불과 5년 만에 50%까지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IMF 때는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벌써 50%가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은 이게 앞으로 저기 국가 그 부채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 있으면은 걱정을 안 하는데 국가 이제 지출이 제일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구 구조입니다.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우리가 최저 출산국이라 이거죠. 작년에 0.8명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이제 젊은 여자들이 1년에 낳는 애인데 0.8명으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전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그 고령화 인구 비중이 한 17%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가지고 2020년에는 20%가 넘어가고 2050년 불과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 국가가 됩니다. 2050년에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이 최고의 고령 국가인데도 노인 인구 비중이 한 28%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40%라 그러면 누구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고령 국가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각종 연금 지출 늘어나죠. 의료보험 지출 늘어나죠. 또 뭐 기초연금 수당 늘어나죠. 계속해서 복지 지출 비용은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그때 되면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가지고 세입 같은 거는 이제 별로 들어오지 않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이제 재정이 그 어려워지는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것이 미래 그 지출을 늘릴 만한 조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같은 거죠. 공무원 늘린 거. 그거는 함부로 못 줄이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들어가도 그분들 인건비 플러스 연금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것도 혜택을 지금 늘려놨는데 아니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혜택을 하면 의료보험 재정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 감안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구조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고령화 비율이 한 17% 이래 되는데 그때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고령화율이 28% 정도 됐는데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 세계에서 250%. 최고 높습니다. 뭐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50%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급속히 더 늘어날 그렇죠. 우려가 높다. 예. 그래서 예. 이걸 좀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코 낙관할 일은 낮은 아니다. 수준이라고만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뭔가 돈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뭐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30조 원을 넘게 지금 편성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뭐 필요한 측면도 있고 너무 어떻게 글쎄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그렇죠. 이제 추경을 뭐 30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뭐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규모가 30조가 적절한지는 제가 뭐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좀 신중은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저게 그 지원을 할 때는 예. 몇 가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타 부문과의 형평성. 다른 부분과 예. 형평이 우선 눈에 띄는 게 소상공인이라 해서 지원하는데 예. 지금 거기에 못지않은 다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재정 운영을 하는데 그것만 놓고 보고 했다가 큰일 나는 것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그렇게 지원했을 때 그 도덕적 해이 문제. 누구든지 문제. 저기 어려울 때는 저기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없을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번만 놓고 보고 무슨 지원 기준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 그때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 30조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 도덕적 해이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꼭 감안하고 그런 거 다 감안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지금 추경 30조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약으로 약속한 게 참 많은데요. 우선 병사 월급 200만 원, 병장 기준으로 2025년 3년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고요. 또 기초연금을 또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또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 급여 월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거 뭐 돈을 주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셨는데 역시 돈을 많이 씁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병장 월급 200만 원.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2025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저는 그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공약을 보고 이제 신문에 다른 분들 글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한 67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군 복무 장기적으로 하는 그 하사관들 봉급도 160, 70만 원. 그다음에 초급 장교 소위 봉급도 한 170만 원. 이래 되는데 이 돈이란 건 항상 상대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병장 월급 올리면은 지금 현재 군인 사병 봉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뻔하잖아요. 예. 사병 봉급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하사, 중사, 하사, 중사. 중위, 대위, 소위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위 올라가면 대위도 올라가요, 소령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쫙 다 올라갈 때 예. 그런 문제하고 예. 그럼 군인만의 문제냐? 예. 같은 제복을 입었는데 경찰관들도 있잖아요. 경찰. 그럼 순경, 그다음에 소방관, 그분들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분들 올려줘야죠. 예. 그다음에 교정직들, 교도소에 근무하는 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등대지기 봉급은 안 올려주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예. 도미노처럼 퍼져나갈지 예산실이 있을 때 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예. 형평의 문제가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에.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명분이 좋고 공약을 하더라도 그 뒷감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저질러 놓으면은 예. 그 다음에는 누구 말 때나 병사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 달라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병 수만에 곱하기 얼마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뒤에 붙어 있는 관련된 연간에서 따라가서 예. 올라가다 비용이 엄청나다. 그런 엄청나다. 그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올리는 문제는 기초연금. 저는 이제 그 점은 기초연금을 좀 그 올리든가 좀 그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노인 빈곤율 때문에. 그리고 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은 예. 빈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에 그 빈곤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그 문제는 좀 절박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 그 70% 거의 30% 빼놓고 다 주잖아요. 소득의 70%가 예. 지급 대상이죠. 지급 대상인데 예. 이거를 필요한 사람 위주로 좀 줄이면서 필요한 사람들 주는 대상을 식으로 줄이면서. 선택적 복지로 나가야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거를 다 인류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또 부담이. 그리고 지금 노령화가 계속 진전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가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납니다. 65세 넘어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씩 들어오니까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 수당, 예. 그 문제는 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돈 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게 주로 이제 육아 비용이 크니까 그 출산을 꺼려하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저출산에 뭐 1년에 뭐 얼마를 썼다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거 보면은 우리 저출산 예산에는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젊은 사람에 대한 무슨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지금. 근데 실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육아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치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 임대주택까지를 그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저출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해서 필요한 돈은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얘기처럼 한 살, 네. 1년 동안만 100만 원 준다. 그거는 방법 면에서 예. 그렇게 1년 100만 원 준다고 애 낳겠느냐. 음.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나라에서 발표하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규모가 실제 과장 좀 돼 있는 것이고, 많이 됐다고 봅니다. 실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조금 네.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1년간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 아이디어 되겠느냐. 자체는 별로 합리적으로 좋은 좀 것 같지는 않아요. 마련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얘기네요.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기 하기 위해서 왜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 그래서 관련 국가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재정 준칙 재정을 다 얘기합니다.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잘 막기가 어려우니까 물리적으로 한도를 정해놓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도를 초과 못하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재정 준칙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적자는 얼마 이상 내지 말아라, 부채는 얼마 이상 내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무식한 정도로 이렇게 탁 해놔야지 범위 내를 하는데, 그래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터키와 우리나라만 없는 우리나라만 거예요? 없고 다른 나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지난번에 2020년 12월 달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준칙하는 걸 국회에 냈습니다. 근데 물론 국회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국회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반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의 심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군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이 정부에서 내긴 냈는데 심의도 안 하고 이제 그 정도 관심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낸 안조차도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이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낸 안조차도 미온적이다. 미온적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거기에 보면은 시행 시기를 25년부터 하자, 만들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가 2025년부터 하자. 그리고 그 중요한 한도라든가 이거는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하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한도도 뭐 통합 재정 수지의 뭐 3%로 하자. 뭐 이런 것들, 이게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억제가 될까? 근데 그런 상당히 느슨한 안을 내놨는데 그거조차도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임하면서 본인도 약간 좀 후회가 되는지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늘었다. 재정 준칙이 제정돼야 된다.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제가 의지도 그저께. 약하게 보이는데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면서 글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네.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도 의지가 좀 약했고 그걸 받은 국회는 관심도 없고 새로 이제 2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이 부분을 빨리 좀 그렇습니다. 입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또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다듬어야 되고. 내용도 좀 조금 더 경직적으로 까다롭게, 네, 까다롭게. 조금 더 재정을 더 덜 쓰게 만들어야 네. 되겠군요. 자, 이 재정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게 지금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그렇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한다고 이번에 이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좀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대선 토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예. 저기 안철수 그 당시 저기 국민의힘 후보가 이 그렇죠.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이번에 이제 그런 공적 연금 개혁 위원회를 곧 발족시키는 것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연금 개혁을 전혀 손도 안 보고 간 것이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당초 설계할 때보다 예. 이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진전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 지원 대책으로 5년마다 예. 반드시 추계를 다시 하고 아,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라고 제도화를 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추계가 나와가지고 본래 2061년 경우에 고갈될 거다 그랬는데 새로 추계하니까 한 4, 5년 땡겨진 거예요.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데. 고갈 시기가. 그 지금은 이제 2055년에 고갈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저게 고갈 시기를 연장할 만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여기서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연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누구든지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정치권 그렇죠. 인기가 없는 게 방법이 뻔하거든요. 예. 고갈되게 생겼으니까 예. 더 내거나 보험료를 덜 받거나 덜 그 받거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 근데 이거를 미루면은 음. 저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예. 지금 30대, 40대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에 노인 인구가 4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되면은 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낼 사람 별로 없는데 그걸 그냥 무책임하게 밀어놓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계산상은 이렇습니다. 고갈이 되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유지되려면은 예. 현재는 9%를 냅니다. 본인이 4.5, 회사의 예. 4.5. 이게 30% 이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불감당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본인 내는 걸 좀 높이고 상당 부분은 재정에서 넣도록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다른 데 돈을 못 쓰고 다 여기다 그렇죠. 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손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더 부담을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더 예. 부담을 하니까 반드시 예. 길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여론으로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젊은 층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라. 이 재정 관련할 때 늘 얘기되는 게 이게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나라 돈, 재정이 새거나 또는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감사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감사원 재정 누수를 막는 역할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좀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은 크게 예. 봐서 재정에 관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물건을 비싸게 사주지 않았느냐, 또 예산 절차를 어겼느냐, 주로 그런 합법성 내지 규정 위반, 비리 단속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예.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결산을 할 때 어, 공식적인 결산 기관이 감사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감사원은 국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다 보고 있는데 예.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부 돈이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거기를 효율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간단히 예를 들면은 예. 지금 과천에 가면은 국립현대미술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미술관을 지을 때 그 전혀 부정 없이 잘 지었다. 그럼 그거로 끝날 거냐 이거죠. 근데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미술관은 왜 짓는 거 아니? 국민들이
가서 그걸 보고 문화적인 그런 걸 예. 하라고 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싸게 예. 부정 없이 미술관을 잘 지면 다 된 거냐?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광화문이라든가 시내에 지어가지고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미술품도 볼만한 걸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근데 외진 곳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사원이 이렇게 볼 때 돈을 그런 식으로 제대로 썼느냐 그런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7, 80%는 해마다 하던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부정만 안 하면 좋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나라 살림을 쓸 때 부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국가 재정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더 철저히 뜯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사정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주로 원장을 하는데 미국은 감사원에 해당되는 저기 기관이 장이 항상 보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컨설팅 펌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 돈을 쓰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수출 지원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 수출 지원이 가장 좋은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윤석열 정부 5년 국가재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현재 건전재정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께 들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